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의 법학원 허준 관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마 강의의 일환으로 이제 관세평가 구조 정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기본 강의는 다 수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각자가 뭐 압축 정리 혹은 뭐 시방 강의를 수강을 하고 계실 단계로 판단이 되는데, 뭐 하나의 주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에 대한 틀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관세평가의 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컴팩트하게 잡아가자는 취지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듣는 강의는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뭐 아는 개념이 나오면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모르는 개념이 나오시면은 그냥 기본서 한번 더 찾아보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 제가 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관세법 제18조 권고의견 20.1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절대 외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업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기재한 거니까, 제가 강의할 때 뭐 구두로 언급을 하더라도 절대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 내용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세평가 총설입니다. 지금 현행 체제로는 어떤 가격을 채택하고 있죠? 거래 가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리비 시절 때는 이제 관념적인 가격인 정상 가격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한번 잠깐 표로 볼까요? 네. 지금 WTO지만 가드 체제라고 하고, 이때는 어떤 가격이었다? 관념적인 가격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실증적인 가격이죠. 관념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어떤 가격을 채택했다? 정상 가격을 채택했고, 지금은 거래 가격을 채택하고 있다. 정상 가격을 채택하다 보니까 완벽한 의미는 아니지만 일물일가와 거의 유사한 의미의 가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래에 따른 가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이때는 또 CIF가 원칙이었어요. 원칙이 CIF고 예외적으로 FOB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현행 체제 하에서는 자율에 맡겼다. 그리고 비디비 시절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입 시점의 가격을 중시했다면, 현행 체제는 어떤 가격이다? 수출 판매되는 가격을 가세 가격으로 우선시하여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 판매의 개념을 계속 배웠던 거죠. 네. 거래 가격 채택된 내용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출 판매 넘어가기 전에 환율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의 환율, 관세법 18조에서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전주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로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게 문제가 올해 두 문제에서나 환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권고의견 20.1에서 고정환율로 약정하고 있는 계약의 예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올해 답안지에 아마 작성이 되셨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것도 구분을 좀 하자면, 인보이스에는 수출국 통화가 국자를 빼겠습니다. 수출국 통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는 수입국 통화로 된 경우. 두 번째는 인보이스에는 수입국 통화로 됐는데 실제 결제는 수출국 통화로 된 경우. 세 번째는 인보이스에는 수출국 통화로 되어 있는데 결제는 제3국 통화로 된 경우. 네 번째, 인보이스에는 수입국 통화, 결제는 실제로 제3국 통화로 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환산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예. 환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 요 3가지죠. 수입국 통화로 실제 결제된 경우에만 환산이 필요하지 않고, 수출국 통화 혹은 제3국 통화로 결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환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 판매입니다. 수출 판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시면은 수출이란 어떤 상품을 관세성 밖으로 가져나가는 행위. 그리고 판매란 그 관세 평가에서의 판매는 그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를 의미합니다.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란 어떤 판매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판매를 의미하고요. 공고의견 1.1에서는 판매를 최대한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행령에서는 이런 경우는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 수출 판매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무상 수입 물품, 두 번째 위탁 수입 물품, 세 번째 수출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 그다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무상 임차 수입 물품, 마지막으로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가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매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품들은 어떤 가격을 채택해야 된다? 모르죠. 일방법이 적용하면 안 된다. 네. 일단은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판매와 관련된 이제 WTO 협정에는 어떤 그 설명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시간적 개념입니다. 거래 가격은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시가 변동과도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수출 판매 거래가 성사됐으면 그 이후에 그 그 판매 물품에 대해서 시가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 당사자 간에 확정한 계약한 가격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된다, 수용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용역거래에서의 수출 판매입니다. 이거 장갑차 사례인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일단 장갑차를 수입자가 수입을 하는데 차량만 이제 수출자한테 제공을 하고 수출자는 장갑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거죠. 이 경우 그 용역이라고 해서 그 판매로 인정하지 않을 게 아니라 그 전체 거래 형태로 봐서 판매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그 전체 거래를 판매로 인정해야 된다. 이때 그 차량 제공비는 사실 생산 지원비에 해당될 거고 과세 가격은 그 차량 지원비 그리고 그 장갑에 대한 용역 비용을 합친 금액이 과세 가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속 거래에서의 수출 판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first sale과 last sale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수입자입니다. 수입자. 바이어라고 하고 공급자, 뭐 제조자. 그럼 이게 어떤 거래인지 기억나시나요? 수입자랑 뭐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죠. 원재료 공급자랑 계약은 이 둘이 체결하는데 실제 물품은 이 원재료 공급자 원재료를 제조자에게 공급을 하고 실제 물품의 흐름은 이 제조자가 수입자한테 선적을 한다. 이때 어떤 거래가 first sale, 어떤 거래가 last sale이었죠? 이 거래가 first sale이고 이 거래가 last sale이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가격을 채택해야 된다? 바로 last sale의 가격을 채택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였죠? 라스트 세일의 가격이 전체 거래 가격을 그 전체 거래의 실질을 더 잘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그 협정에 서술되어 있었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WTO 평가 협정은 어디에 소재하는 그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수입국에 소재하는 수입자로의 당사자로의 판매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처음에 협정문 보시면은 first sale, last sale 굉장히 헷갈려요.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계약 체결의 순서로 보면은 오히려 이 거래가 먼저 되고 이 거래가 나중에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협정 사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M이 B에게 선적할 때 소유권이 1차로 선적 시에 M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D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이 D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는 B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넘어간다.
우리 협정에서는 후불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first sale, last sale의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오히려 소유권의 이전 개념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지급 가격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급 가격 굉장히 익숙하시죠? PAPP입니다. PAPP는 직접 지급액 플러스 간접 지급액에서 공제요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PAPP의 정의,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는 이제 관세법상의 정의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WTO 협정에서도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총 금액,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중요한 거죠.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총 금액.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협정에서 중요한 거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 그리고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마 이 두 개는 같은 얘기겠죠? 예. 제가 그 협정 얘기를 왜 굳이 써놨냐면은 실제 지급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론 혹은 이제 그쵸 뭐 개요로 쓰기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문구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시켜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PP 중에 간접 지급액입니다. 첫 번째 상계 또는 변제. 상계 또는 변제는 사실 그 본문에 있는 말이고요. 그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간접 지급액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거래 조건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그 수출자와 수입자가 그 양 당사자가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한마디로 이번 물품 대금에서 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변제는 수출자가 제3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수입자가 그것을 대신 갚아준다. 조건이 거래 조건으로서 대신 갚아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협정에서는 종전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전거래에 대해서 뭐 클레임이 만약에 발생했거나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물품 가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변동을 이번 수출입 계약에서 그 변동에 대한 반영을 해서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졌을 때 상계로 봐서 즉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그 차이가 발생한 만큼을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증비입니다. 하자 보증비는 이제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는지 구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했으면은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판매자가 수행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이 반영이 이미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게 될 거고, 이제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는데 구매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했을 때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구매자의 그 의무를 전가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수입 물품의 가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그 추가 비용을 하자 보증비로 봐서 그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협정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보증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 뭐 C라고 할까요? 예. 1차년도 하자보증비에는 하자보증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1차년도, 2차년 모두 판매자에게 있다. 판매자가 있다. 근데 2차년도에 대한 하자보증을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별반 다를 건 없지만, 네. 2차년도에 대한 하자 보증 의무를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입니다. 1차년도에 대한 하자 보증비는 이미 수입 물품 가격에 이제 포함해서 받아서 이슈가 될 건 없어요. 근데 2차년도에 대한 하자 보증을 C로 C가 수행하도록 하고, 2차년도 하자 보증비를 별도로 이제 C에게 지급하진 않았고요. 우리 협정에서는 A 금액만큼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뭘로 봐라? 간접 지급액으로 봐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보증과 유지와 보증의 개념. 유지와 보증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 보증은 어떤 하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죠? 내재된 하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죠. 수입 물품의 제조 운영 단계에서 이제 잠재되어 있는 하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보증인 거고요. 유지는 내재된 하자가 아니고 관리 유지 목적인 거죠. 그다음에 보증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증은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유지는 항상 수행되는 거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보증은 과세 가격이 포함되지만 유지는 오히려 공제 요소다. 그리고 보증은 수입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유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자보증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훈련비와 연구개발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거래 조건성 혹은 선택권이 있냐, 누구한테? 수입자한테 그 교육을 들을 선택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 수입자가 그 교육을 듣든 안 듣든 그 교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조건에 해당이 되겠고요. 수입자가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교육을 들으면은 뭐 비용이 되는 거고 교육을 안 들으면은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수입 물품 가격과는 별도의 것으로 보아서 간접 지급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제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간접 지급액은 뭐냐? 이제 판매자 부담 금융 비용입니다. 우리 WTO 평가협정 해설 5.1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의 확인 수수료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간략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역 실무에서 잘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발행은행, 확인은행이에요. 예. 보통 이제 확인은행을 왜 낀다? 이 수출자가 자기가 대금 지급받은 것에 불안감을 느껴서. 왜냐면은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지만 뭐 다른 나라기도 하고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뭐 중동이나 좀 약간 신용도가 낮은 국가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수출자가 나 대금 우리나라 은행한테 지급 확약을 받을래라고 했을 때 확인은행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 확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확인 수수료는 그러면은 구매자의 이득을 위한 걸까요? 판매자의 이득을 위한 걸까요? 당연히 판매자의 이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판매자의 이득을 위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인데 이를 구매자에게 전가했을 경우 이때는 간접 지급으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해야 된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간단한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구매자가 뭐 수출자 우위의 시장인 경우에 보통 이러겠죠. 판매자 우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너 나한테 물건 공급해주면은 내가 너네 나라의 확인은행 개설해서 수수료 지원해줄게. 너 대금 지급받는 거 내가 문제 없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물건 좀 팔아줘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확인 수수료는 구매자가 지급을 이렇게 하겠죠. 이 비용은 간접 지급으로 볼 수 없고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네, 그래서 간접 지급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그 좀 전에도 말한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입니다. 우리 협정에서는 뭐 검사 비용, 장치 비용, 마케팅 비용을 예로 들고 있는데 뭐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장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형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장치비, 즉 판매자는 물건을 분명히 팔았는데 구매자가 나 제3국에다가 좀 한 달 정도 보관할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치 비용은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야 될 거고요. 다음 마케팅 비용은 이제 광고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을 이제 광고 비용도 이제 수행 주체에 따라 좀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매자가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이기 때문에 뭐 평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된 그 합의된 마케팅 비용을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걸 전가했을 때입니다.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판매자가 마케팅을 수행하고 그 물품 가격에 그 마케팅 비용을 녹인 경우 이때는 평가 이슈가 별도로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 이제 판매자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별도로 청구를 할 때 그 청구하는 그리고 수행하는 마케팅의 성격이 글로벌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하면은 나이키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이 없겠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는 포함이 되진 않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이 물품에 대한 광고 비용이 발생했어. 이럴 경우에는 간접 지급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왜냐? 판매자가 원래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판매자가 수행을 하긴 했지만 그 비용을 구매자한테 전가했다. 근데 어떤 마케팅이냐? 내가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이 물품에 대한 광고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도 당연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자의 의무가 구매자에게 전가가 됐고 거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베이트가 받은 경우 만약에 광고를 여러분 그 개별 광고 관련해서는 그 글로벌 광고를 이제 구매자가 수행한 경우도 있어요. 나이키 코리아가 수행을 한다던가. 그 개별 광고도 마찬가지죠. 그 구매자가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에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 그 비용을 이제 간접 지급액으로 보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간접 지급을 보지 않던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리베이트입니다. 구매자가 이제 국내에서 마케팅 의무로 전가받아서 원래 판매자 놈이 하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전가받아서 마케팅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그 리베이트로 돌려줘요. 이 리베이트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깔 수 있을까요? 과세 가격에서 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과세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는 법정 공제 요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리베이트는 당연히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네,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만약에 이제 판매자가 수행하기로 리베이트가 아니라 그 전과 동일한데 일부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할인을 해줬다. 구매자한테 의무로 전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인해줬다. 이 경우에는 그 할인된 비용만큼 혹은 국내에서 실제로 구매자가 광고 활동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금액을 그 시세 지급 가격에 포함할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 판매자가 하기로 했는데 수입 이전에 구매자랑 합의를 통해서 나 이거 그
광고 안 할래. 수입 이전입니다. 수입 이전에. 나 판매자가 아무래도 너가 수입국에 있고 너가 광고하기가 용이하니까 너가 광고를 대신 수행해줘. 그 대신에 내가 일부 금액을 할인해 줄게. 라고 한 경우에는 또 구매자의 그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서 과세되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 잡는 시간에서는 깊게 언급은 안 하겠고요. 앞쪽 강의에서 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이제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할인이었고요. 그 다음은 진짜로 그냥 할인입니다. 할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WTO 협정에서도 현금 할인, 수량 할인, 반짝 할인 이런 것 같이 상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는 할인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충성도 할인, 선불 할인, 견물 할인, 하자 할인 등도 이제 시혜적 할인에 해당된다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조정 약관입니다. 가격 조정 약관 우리 뭐라고도 하죠? 일명 PRC라고도 하는데요. 가격 조정 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였죠? 수입 이전에 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예. 수입 네, 수입 이전에 가격 산출 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수입 후의 사실에 따라 그 가격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 수입 후에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그 산출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수입 후에 발생되는 그 사실은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어야 된다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정에서는 그 가격 조정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또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인도가 주문 시기보다 상당 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상당 기간에 걸쳐 제조되거나 인도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물품 인도 시 분석의 시험에 따라서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예시로는 또 뭐가 있었죠? 식물성 기름의 산성도, 광물의 금속 함유량, 양모의 청결도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일괄 거래가 있어요. 일괄 거래 좀 중요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괄 거래 뭐냐? 서로 등급이 상이한 A, B, C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가격도 구분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1,000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는데 이 퉁쳐서 $1,000다. 단 등급이 달라서 요거를 뭐 그 3분의 1 했을 때 가격으로는 이제 그 안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A, B, C를 어떻게 수입하는지 한번 볼까요? A, B, C. 이 ABC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A는 100개가 있고 B는 50개가 있고 C는 30개가 있다. 이러한 거래 상황에서 가세 가격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 예 8.1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의 전체 가격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전체 가격 뭐죠? 이 1000USD죠. 요게 전부 다 수입이 되고 이 모든 수량에 대한 금액이 1000불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수입되면은 하나의 전체 가격으로 봐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일부만 수입되는 경우입니다. 일부만 수입되는 경우 뭐다? 이 A, B, C 중에 뭐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가 일부만 수입이 되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 비율 수입은 인정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을 할 건데 일부만 한다. 근데 일부만 할 건데 A는 A의 10%인 10개, B의 10%인 5개, C의 10%인 3개 이렇게 떼서 일부를 수입을 한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비율이 나오겠죠?
10%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체 퉁으로 거래했던 가격의 10%를 적용해서 100 USD로 볼 수 있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어떻다? 100 USD는 인정된다. 과세 가격으로 거래 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세율을 위해 따로 수입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관세율이 낮죠. 얘 관세율이 낮으니까 뭐 얘만 뭐 잔뜩 수입을 하고 거래 가격은 자의적으로 뭐 넣는다던가 뭐 관세 포탈에 소지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일괄 거래까지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죠? 덤핑 가격으로 판매된 물품. 여러분, 덤핑 가격으로 이제 판매된 물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절차가 덤핑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미는 뭐냐? 덤핑된 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로 인해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수입국 과세관청에서 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덤핑이 마음에 안 들면 덤핑 방지 관세로 대응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관세 평가랑은 구분돼서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정 공제 요소입니다. 자, 우리 관세법 30조 2항에서 법정 공제 요소 4가지 규정하고 있었죠. 그 법정 공제 요소는 반드시 이제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돼야 됩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공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공제 요소 첫 번째 요소를 먼저 보실까요?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여기 이제 수입 후에 하는이라는 그 문구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협정 예에 9.1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수입 후에 수행되는 일한 시간적이 아닌 수입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장소적 개념이다. 이게 뭐냐? 수입 물품을 들여와서 이제 건설 장비로 이제 뭐 건설 부품품 들어와요. 건설을 하려고 이제 수입 물품을 들어오는데 건설용 자재로 할게요. 자재를 들여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출자가 수입국에 자재를 수입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건설하기 위한 뭐 기초 작업을 미리 수행한다. 수출자가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냥 공짜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때 비용이 뭐 10이면 10을 당연히 구매자에게 청구하겠죠. 이때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수입 후에 발생되는, 우리 법에는 수입 후에 하는 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얘는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공제 요소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후에라는 의미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수입국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봐야겠다. 즉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당연히 법정 공제 요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 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수입항에 도착한 후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된 비용은 수입항 도착의 의미는 우리 뭐 가산 요소에서 보겠지만 기준 시점은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 항해 용성 예약의 경우에는 그 상법에 따른 통지를 발송할 때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나 뭐 세금, 그 밖의 공과금은 당연히 공제돼야겠죠. 이런 것들은 구분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세율이 있고 과세 표준만 알면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수출국에서 이제 내부세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속봉장 금액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공제요소 마지막 연불이자입니다. 연불이자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뭐죠? 구분 가능성. 수입 물품의 금액과 구분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증빙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증빙이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이 제공되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불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인 수수료랑 비교해 봤을 때 연불이자는 성격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공제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성격이 어떻게 다를까요? 연불이자는 뭐냐? 한마디로 그 외상값에 대한 그 이자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지금 당장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내가 한 달 뒤에 줄게. 그 대신에 한 달 뒤에 비용 지급하면서 그 한 달치만큼의 이자를 줄게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판매자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판매자는 그 돈을 미리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이자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자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이자는 공제 요소다. 공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산 요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산 요소, 수수료 중개료입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는 가산 요소에 해당되지만 구매 수수료는 가산 요소에서 제외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대리인과 중개인의 개념인데요. 판매 대리인은 당연히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구매 대리인은 당연히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당사자일 거고,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양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에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평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중요하겠죠?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간섭평가 이슈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판매 수수료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서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매 수수료인데요. 구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산 요소가 아니죠.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가산 요소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 구매 수수료가 송부장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매 수수료는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법정 공제 요소 4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할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명목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물품 대가 외에 판매자에게 돈을 한 50을 더 주는데 50에 구매 수수료도 있고 뭐 다른 비용도 섞여 있어.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구매 수수료가 따로 구분되어 산정되는 경우에만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료입니다. 중개료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개료는 평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개료도 마찬가지로 물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평가 이슈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별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 계약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판매자도 부담하고 뭐 10만큼 구매자도 부담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만 가산 요소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 여러분 얘는 뭐죠? 당연히 실제 지급 가격이고 실제 지급 가격 중에서도 직접 지급액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매 대리인의 용역의 범위예요. 굉장히 이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슈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매 대리인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죠? 구매자가 수출국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국 내에 구매 대리인을 파견하던가, 여기가 수출국이고 여기가 수입국이겠죠. 파견하던가 혹은 수출국 내에 잘 아는 사람을 구매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구매 대리인이 만약에 구매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던가 아니면은 구매 대리인이 자기가 뭔데 리스크를 부담해요. 리스크를 그 물품 거래 계약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던가 그 다음에 구매 대리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구매 대리인이 수입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계산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본다? 이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구매 대리인이 맞는가? 이게 사실상 얘가 수행하는 용역이 얘의 역할이 구매 대리인의 역할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구매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얘는 뭘로 인정받을까요? 얘는 실질적인 판매자다. 실질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매 대리인이 뭐 이런 거를 수행하실 때 아니다 판매자다. 그러면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즉 이렇게 되면은 얘한테 100 주고 얘한테 20을 주면은 요게 구매 수수료가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이슈가 실제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대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매 대리인의 판단 기준, 그 예 17.1에 나오는 구매 대리인의 판단 기준 보시면은 대리점 계약서 얘네들의 계약서에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행되는 용역의 범위가 어떤지 즉 구매 대리인이 이런 것들까지 수행을 하는지 우리 위에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구매 대리인의 그 용역 수행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공급자를 몰색하고 뭐 요구사항을 전달하다던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용역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사실 여러분 얘네 둘이 만약에 특수관계자라면 얘는 절대 구매 대리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자, 구매 대리인이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사실상의 판매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송장을 인보이스를 재발행한다던가 보수가 과도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구매 대리인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용기 포장 비용입니다. 용기 포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일체로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두 번째, 동일체로 X예요.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세 번째, 포장. 자, 이제 봐볼까요? 첫 번째,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입니다.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뭘까요? 여러분 HS 통칙 5호에 해당되는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뭐 이런 물품들이죠.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에 대한 평가 처리는 어떻게 한다? 구입 비용, 임차 비용 다 과세한다. 그리고 용기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국내 운임, 해상 운임, 뭐 수출 내 운임 모두 가산한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만약에 용기를 부산에서 구매하거나 임차를 해서 인천으로 옮기고 인천에서 실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수출자나 제조자한테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더해라? 요때 발생한 비용들을 다 더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는 뭐 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수출국 내에서의 운임 모두 다 더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반복 사용되는 용기고 수입 물품과 별도로 평가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 물품과 별도로 평가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판매자 소유의 용기일 경우에는 운송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 뭐냐? 판매자 소유의 용기를 내가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운송 관련된 비용으로 봐서 가산해라라는 의미고요. 구매자 소유의 용기면은 그 용기를 임차할 때 그 용기를 만약에 빌렸다라고 하면은 임차 비용을 운송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라. 내가 여기서 부산에서 이거를 임차를 했어요. 임차. 용기를 빌려서 수출자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 비용을 운송 관련 비용으로 봐서 가산해라. 단, 이 임차 비용이 만약에 구간별로
뭐 구간별로 임차 비용이 많이 구분되어 있다. 아니면 시간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안분 가능한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임차 비용을 가산해라라는 거죠. 여기는 뭐죠? 당연히 수입항 본선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이겠죠. 네. 자, 빈 용기를 수출자한테 되돌려보내는 비용은 뭘까요? 내가 용기 보내고 다시 이제 물건을 실어서 용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용기랑 물건을 같이. 근데 이 용기는 반복 사용되기 때문에 계속 수출자한테 다시 보내줘야 돼요. 막 다시 보내고 또 물건 들어오고 다시 보내고 물건 들어오고 하겠죠. 물건 싣고. 그럼 이 비용을 내가 보내는 비용은 어떻게 해라? 어떤 비용이다? 용기 자체의 비용이지 수입 물품의 운송과도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세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기 자체의 비용이 아니죠. 용기 자체의 비용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용기 자체의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이 용기에 대한 운송료일 뿐이죠. 이 용기를 그냥 보내는 비용이에요. 운송료이기 때문에 용기 자체의 비용도 아니고 수입 물품의 운송과도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수입 물품은 어차피 얘는 반복 사용되는 용기고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세 가격에서 제외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비용 볼까요? 포장 비용은 뭐 원부자재 비용, 노무비, 운임, 뭐 기술자, 뭐 출장 같은 거 보내서 포장하기 위해 출장 보낼 때는 기술자 완복 운임이나 뭐 호텔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